단기 전망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공부를 하란 말이냐?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로 활용하는 거. 자, 그럼 앞으로 중요한 건 가계 금융자산의 운영일 텐데 네. 결국은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잘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중에는 그런 결론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선 그 이전에 그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뭘로 늘려? 금리가 높을 때는요. 예금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 자리에 팍팍 늘어나니까 그때는 지금은 금리가 1, 2%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요. 우선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요거는 좀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제대로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는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니겠죠.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죠. 저축의 뜻은 뭐냐?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면요. 예금처럼 갖다 베끼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주식이나 펀드처럼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요거라도 외워두란 거죠. 그렇죠. 그러면 투자에 있어서는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그쵸.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게 투자 상품이에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근데 지금 투자하는 분이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걱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비투, 짧은 돈 빌려가지고 이 골치 아픈 걸 왜 해야 돼? 금리가 10% 가까이 되면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1, 2%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수익을 내려면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들 투자에 관한 공부라면 뭐냐면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시장 방송도 모든 그냥 유튜브가 난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노력은 하되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러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존리 저 대표 많이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니까. 누가 와서 자기한테 주가 어떻게 되냐고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다고. 모르니까. 아니 30년 넘게 펀드 매니저인 그 사람도 모르는데 보통 사람이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렇죠. 모르죠. 네. 그래서 뭐냐면 단기 전망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공부를 하란 말이냐?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로 활용하는 법. 저는요. 지금 시급한 게 뭐냐면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하는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이 나한테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그다음에 전문가로 활용하는 법, 식별하는 법. 저는요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이렇게 방송을 보는데 거기에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펀드 매니저 했던 분들,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했던 분들, 전업 투자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의 직장인들이 그런 흉내를 어떻게 냅니까? 안 되거든요. 자기 직업이 소홀히 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의 직장인들은. 어떤 원칙이요? 그게 지금 말씀대로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알아야 될 게 리스크, RISK. 이 리스크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래요.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머니들,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만 해도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막 겁이 날 정도로 용기 백배. 근데 지난 십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잘 보세요.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 입에 위험을 달고 다녀. 네네.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네. 그거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네.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쪼다 바보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이게 문제예요. 저는요. 그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리스크라고 그래요.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 중학교 때 배웠죠.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그쵸. 이게 리스크예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은행에 갔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게 줬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돼 있죠.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게 문제예요. 네. 공무원이 안전하다고요? 해외 사례를 보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고 독이 오르면요.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와요.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사람을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행정개혁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잘라요. 선생님은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합니까? 이제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요. 우리나라에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그저도 가지마. 그렇죠. 어머니들 걱정되니까. 애들을 바보 병신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걱정. 동물도 사자는 절벽에서 밀어버린다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들이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끼안고 있으면 애들을 바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다. 네.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도전할 때 예. 어쨌든 이 불확실성인 거니까 예. 관리는 해야 되는 거죠. 관리하는 지혜.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책을 읽어야 이게 되는 얘기지만은 네. 주식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네. 주식 투자에는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가 뭐냐? 마켓 리스크. 네. 시장 리스크. 그렇죠. 아무리 삼성전자, 우량주식 무슨 그걸 갖고 있더라도 네. 작년 봄에 코로나 사태 그 떨어지는 걸 압니까? 모르잖아요. 네. 또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압니까? 네.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뭐냐? 내가 우량주식만 갖고 있다면 네. 그런 돌발적인 상황을 만나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3년, 5년 갖고 있으면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장기 투자하세요 그러면 막 짜증내잖아요. 막 신경이 나게. 그 장기 투자의 의미 뭐냐면 돌발적인 상황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리라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기 투자. 예.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뭐냐. 개별 종목 리스크. 아무리 시장이 오르더라도 네. 막말로 똥주, 불량 주식 갖고 있으면 안 오르잖아요. 안 오르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되죠. 네. 그래서 기업 방문 열심히 하고 분석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주식을 고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없죠.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분산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항공주와 석유주를 삽니다. 네. 그러면 기름값 오르면 항공주는 떨어지잖아요. 네. 석유는 오르잖아요. 그런 식의 보완되는 거예요. 이게 종목 분산이죠. 그 다음에요. 내 나이, 내 재산 상태 이걸 생각해가지고 내가 10억의 금융자산에 있으면 그중에서 공격적인 상품,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는 몇 % 정도 하고 안정적인 상품, 나이 들은 분은 안정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채권형이나 CMA 같은 안정적인 상품 비중을 몇 % 할 건가. 그걸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러잖아요. 네. 리스크 크기별 분산. 그 다음에 요번에 따라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적립식 투자. 네. 시간 분산. 그러니까 종목 분산, 리스크 크기별 분산, 네. 시간 분산 이런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리스크 관리 이야기 들었으면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연령대별로 노후 준비 방법은 아무래도 조금씩 이제 그 타이밍마다 좀 다를 테니까요. 예. 뭐 2030, 그다음에 40대, 그다음에 50대 이후 이렇게 3개 정도 분류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우선요. 네. 그 2030은 3층 연금 네. 그걸 오래 가입해야 되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인연금 그거 우선 들고 네. 그 다음에는 돈을 꾸어서라도
인적 자본 투자.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을 20, 30대 해야 돼요. 네. 그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렇죠. 그 생각을 가지고. 네. 그리고 40대가 되면요. 건강에 슬슬 신호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폭탄주 20잔 맞은 사람 끊고 담배도 끊고 네네. 그래도 조심해도 아플 수 있으니까 네. 특수 질병 보험 하나 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40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자녀 리스크 관리. 네. 40대 할 일이에요. 50대가 되면요. 퇴직이 가까워오거든요. 네. 제일 먼저 하지 뭐냐면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 이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많다고 그랬죠. 네. 빚을 안고 퇴직하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팔아서 부채를 갚는 노력을 하고 우리나라는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적정 비율을 이렇게 맞추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할 일을 준비를 하는 거. 그렇죠. 본격적으로. 그게 연령대별로 할 일이고요. 그중에서도 자산 관리만 가지고 본다면 제가 제일 당황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 강의를 하는데 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이번에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2억을 받았거든요. 네. 그 2억 원으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서 튀겨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그때 환장해요. 지금까지 주식 투자 해보지도 않은 분이 그걸로 해서 날려버리면 그 노후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진다. 첫째 단계가 언제냐면 현역 시절. 네. 이때는 일을 하면서 자산을 운용하는 단계. 네. 그리고 월급 받아서 쓰고 전략해가지고 남은 돈을 적립하면서 운용하는 단계. 네. 그게 현역 시절이에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잘 지키면 돼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퇴직하고 나서인데요. 네. 퇴직하게 되면은 월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모아둔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세계 평균을 보면요. 네. 모아둔 노후 자금의 연 4%를 꺼내 쓰라고 그랬어요. 몇십 년 꺼내 써야 되니까. 그걸 12로 나눠가지고. 네. 그리고 남은 돈을 연 3%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해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 그리고 주식을 직접 투자하려면 전체 갖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개별 종목은 한 20% 정도만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튀겨보려고? 큰일 나죠, 그게. 그리고 2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가능하면 덜 꺼내 쓰고 네. 3단계로 많이 노후 자금을 옮겨야 돼요. 덜 꺼내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째가 연금이 있어야 돼요, 연금. 저는 국민연금 130만 원 받으니까 네. 그만큼 덜 꺼내 쓰거든요. 네. 그 연금을 미리미리 들어줬으면 덜 꺼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퇴직했으니까 생활비를 줄여야죠.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뭐 술값도 뭔가 더 줄여서 그렇죠. 50만 원 절약에 100만 원 절약에 그만큼 덜 꺼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뭔가 허드렛 일 해서라도 50만 원을 벌어 100만 원을 벌어 근로소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능하면 덜 꺼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돼요. 3단계는 언제 시작하냐? 이제 80 가까이 돼가지고 이 판단력도 흐려질 때 네. 그러면 운용에서도 졸업을 해야 돼요. 그때는 예금이나 CMA 같이 원금 안 깨먹는 데 넣어놓고 아껴서 쓰면서 네. 이제 3단계는 가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 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네. 그런 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인 이거를 이제 제가 오늘 일종의 다이제스트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뼈대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책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문장으로 만드는 거니까 한번 공부를 하시고 좀 더 세부적인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 오늘 이제 노후 대비 편을 준비했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또 바쁜 것도 현실이고 그다음에 또 자녀들 양육시키고 결혼시키느라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는 건데 이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지금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책에 문장이 있던데 노인 빈곤율은 전체 인구가 아닌 전체 노인 인구 중 빈곤한 노인의 비율을 뜻합니다. 여기서 빈곤은 전체 인구 대상 처분 가능 소득 중위값의 절반 미만 소득을 가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월 308만 8천 원이니 그 절반인 154만 4천 원이 기준이 되는 거죠. 즉 노인 부부가 월 154만 4천 미만 원 돈으로 생활하면 빈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OECD에서 2017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OECD의 노인 빈곤율 평균은 14.8%입니다. 스위스, 미국, 호주, 일본 등이 대부분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등은 3%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43.8%입니다. OECD 평균치의 약 3배인데 이는 터키의 17%, 멕시코의 24.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43.8%라는 거는 100명 중 43명은 노인 빈곤율에 해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수치는 절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상대적인 빈곤율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멕시코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인데 네. 거기다 빈곤하다는 게 뭐냐면 상대적인 빈곤율이니까 네.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자꾸 생각하면 안 그렇죠. 된다는 게 하나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을 연금화시키면 빈곤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가진 사람이 빈곤하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같은 거를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소득으로 소위 스톡을 플로우로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빈곤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발표를 너무나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은 네. 한번 뭔가 우리가 이 OECD 가입국 중에서 뭐 거의 상위에 있는 그 빈곤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가 네.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경각심의 네. 정도로 멘트를 생각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표님은 이제 직장 생활 하실 때도 사실 굉장한 고위직에 올라가셨던 거죠. 부의장님까지 하시고 대표도 역임하셨으니까 아까 전에 그 과거에 이제 고위 공무원이라든가 그 굉장히 높은 직위에 계셨던 분도 지금 대표님 주변 나이대에서는 오늘 뭐 할까 이 걱정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궁금해졌던 게 대표님 주변에 계시는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뭘 원하세요? 제가 이 네.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말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그 대답으로 대신하고 싶은데요. 네. 그 달라이라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실제 제 선배 중에서 은행의 최고위층까지 올라간 분이 네. 퇴직하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문제는 쓸모 있는 존재를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 끝발에 있던 분들이 오히려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번 곱씹어 봤으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과거에서 뭘 좀 후회하세요? 그 여러 가지 뭐 자기 예를 들어서 자녀들 문제 때문에 네네.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부부간의 화목 문제도 고민하는 분도 많고 네. 뭐 이렇게 많은데 그런 분들 각 개인 사정이니까 모르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네. 아까 장수 리스크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재수 없으면 120에 산다? 네. 도대체 할 일이 없는 거를 제일 힘들어해요. 어떻게 보면 성공을 좀 하셨던 분위기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일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행복감 느끼는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뭔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려면 많이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리고 뭔가 하려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사르트르가 그랬다잖아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눈 때문에 또 그게 안 돼서 또 어려운 네.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남의 눈길에서 또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 말을 네. 이 대학 다닐 때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데서 이 말을 듣고 네. 제 평생에 이 말을 들은 게 제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네. 남의 눈 때문에 괴로울 때 이 말을 생각하면 조금 용기가 생겨지는 거거든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 지금 당장 시급한 이제 노년층에 계신 분들일 텐데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뭔가 일을 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폼도 나고 보람도 있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다 보니까 수입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취미를 했는데 돈이 생길 수 있는데 처음부터 폼도 나고 돈도 생기고 보람도 느끼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생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더 짚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면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강창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